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2016년 첫 녹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앉은 거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임신희.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성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오늘 2월 17일? 7일이죠. 네. 2월의 끝도 이제 다 되어가고 겨울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 어땠습니까? 저희 방송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의 겨울 어땠는지요? 그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덜 춥고 좀 더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책 총균세 자라도 다이아몬드의 상당히 이 책 두께치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책들 중에서 최고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 이게 총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는. 예, 제가 한 번에 다 못 읽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책을 선택하셨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와요. 책 두께를 보니까 일단 탐이 났었고요. 네. 사실은 작년에 2015년도에 신문을 읽으면서 빌 게이츠라는 분도 그렇고 마크 주커버그 씨도 그렇고 2015년도를 책 읽는 한 해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읽었던 책들 아니면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을 쭉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읽어볼 만한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청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눈이 딱 꽂혔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부잖아요. 그런 것도 탐도 났고 워낙 유명한 책이기에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작년에 제가 끝까지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읽고 싶었는데 혼자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파트를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 계획을 했고요. 또 그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이 청균세 말고도 책마다 상당한 두께가 있는 책만 쓰시는 분이죠. 네. 예, 또 다른 책들은 뭐가 있었던가요? 원래 제3 침팬지라고 1996년도쯤에 나왔었고요. 그 책을 총론이라고 보면 그 책의 분야별로 다룬 책이 청균세, 그다음에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섹스의 진화든가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3 침팬지 그 두꺼운 책은 읽지는 못하고 청소년판을 읽었었고요. 네, 여러분 청소년판도 있답니다.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집 책꽂이에 이 저자의 책이 몇 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읽어볼 생각을 못하다가 성승님 얘기하시길래 옳다. 이번에는 진짜 한번 읽어보리라 해서 근데 생각보다 책장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책장이 그냥 보통 넘어가는데 보통? 제 머릿속에 신이 언니는 이 책을 영문판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no. 제가 그렇게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영문판도 같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시니 언니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 이거 한글로 된 거는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한글로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책만 봤나 봐요. 사회과학 책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전 머리가 아프면서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분 책 중에 네. 어느 한 권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읽으시면 그 다음 이분이 쓰신 책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읽기가 수월해져요. 네. 같은 책 내에서도 일부 내용이 4부에서 다시 반복되고 제3 침팬지는 원래 총론적인가 그렇지만 다른 책 섹스의 진화를 읽든 아니면 어제까지 오늘을 읽든 그 내용이 거의 연결되면서 반복되니까 두 번째 권도 시도해보세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머리 좀 쉬었다가 네. 그렇죠. 저희 이번에 이 책으로 인해서 저희의 그 안목과
또 저희의 사고가 전 인류로 지금 확장되었습니다. 네, 지도가 그죠? 네. 이 한반도 이 경기 고양시를 벗어나서 전 지구적으로 그다음에 그 시공간도 얼마나 깁니까? 네. 지금 BC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년 전으로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 넓고 깊은 시공간의 세계를 저희가 오늘 한번 탐색해보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방송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 이게 총 몇 부로 되어 있냐 하면은요. 4부인가 4부로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 에필로그가 있고 또 부록 뒤에 보면 약간의 재밌었어요. 그 부록이 훨씬 재밌었어요. 네, 부록도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으셔서 다 이렇게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에필로그 읽으시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읽으시고 마지막에 부록 읽으시면 네. 부록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책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장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로는 제가 보기에 총균세란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문명의 최고 단위를 총균세는 이 책 제목의 총균세를 문명의 최고 단위를 저자가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엔 야생 수렵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농경을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그 힘이 사람 힘으로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이 굉장히 필요했죠. 네. 그래서 그 가축과 농경을 하면서 정주 생활을 시작하고 정착하는 정주 생활을 시작하고 그 정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그 동등한 그 한 사회 작은 사회 안에서 동등한 생활을 하다가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점점 지배 계급이 더 생겨서 사회 제도가 생기고 한 문명의 발전으로 옮겨갔다라는 게 이제 총균세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명이 우리가 이 처음 문명 4대 문명 발상지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전되어 가는데 그것은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지 인적인 요인, 그래서 인종의 어떤 우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은 우리 정임 씨가 정리해 주셨죠? 네. 이분은 그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라는 이제 큰 제목으로 해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야생 먹거리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야생 먹거리가 감소하고 동물 자원들이 이제 적어지면서 그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도 증가하고 또 그 작물화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면서 식량 생산에 필요한 그런 기술도 계속 발전했고요. 그러면서 인구 밀도가 차츰 증가했고 사람들이 더 많은 먹거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인구가 중요해요. 네. 두뇌잖아요, 두뇌. 모두들 두뇌예요. 네, 엄청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주로 가축화 작물화의 발원지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와 또 그와 인접한 아마존 강유역까지 그리고 미국 동부 등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지만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가 인간 사회에서 했던 결정적인 역할들이 많았는데요. 고기, 유제품, 비료, 육상운송, 가축, 군대의 공격용, 탈 것, 또 쟁기를 끄는 힘, 털, 그리고 노출된 적이 없는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병원균 등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얼룩말이나 패커리처럼 가축화에 적합해 보이는 수많은 대형 그 야생 포유류가 있잖아요. 가축화되지 못했는데요. 그 가축화가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동물의 식성이나 성장 속도, 심지어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어떤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이제 이게 가축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작물화, 가축화가 진행된 속도가 주로 이제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인해서 인구 폭발과 또 잉여 집단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문명과 무기가 발전했고 결국 이제 그들이 수렵 채집민의 지역을 들어가서 무기와 병원균으로 원주민을 제압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이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라고 총균세의 한 줄 정리가 나오는데요. 그 1부, 2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와 설명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부에서 네. 제목이 총은 무기니까 네. 되고 쇠도 이렇게 농업 기술 내지는 뭐 요즘 말하면 다른 더 발전된 기술 이동 수단을 할 때도 균이 어떻게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왜 동남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 여행 갈 때 우리가 백신 주사 접종 맞고 가면 유럽인이 어떻게 원주민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침략하거나 할 때 어떻게 균이 거기에 어떤 작용을 했나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축화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본인들은 아주 많은 면역력을 길렀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 사회에 갔을 때 그들은 면역력이 하나도 없었다. 면역력이 없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던. 제가 그 정리한 것에 보면 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가 아주 우리가 가축 중에서 소가 아주 특별히 상당한 역할을 균해를 퍼뜨리는데 세균에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홍역, 그 백일해 이런 결핵 이런 주요한 질병 지금은 현대인들은 많은 백신으로 이제 극복하고 있긴 했지만 그 예전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그 균들이 소에서 출발했다는 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이게 그런 초기에는 그런 위험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다 겪고 그 보상을 피해를 다 잊고서 얻은 것들이 소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먹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예전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농경 시대에서 그야말로 집안의 갑오처럼 그렇게 가꾸던 귀중한 재산으로 가꾸던 그 소가 실은 그렇게 위험한 동물 그 과정을 거치고 세상에 공짜로 얻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대형 포유류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저기 아프리카 내지는 아메리카 내지는 인도의 코끼리랑 낙타랑 소와 말을 대비시켜가지고 소 말로 인해가 훨씬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구나. 맞아요. 코끼리와 낙타보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룩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프리카에 사실 얼룩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얼룩말은 왜 가축을 이동 수단으로 못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실험을 많이 했는데 결코 가축화로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문명이 위를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지.
남북으로 이렇게 확장되기는 어렵다. 네. 그 지리적으로 네. 이렇게 기후상이 기후가 확 바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맞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은 분야가 산부잖아요. 네. 그래서 산부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간단히 얘기를 안경을 쓰시고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적어놓은 대로. 자, 3부의 제목은 지배하는 문명과 지배받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정주 생활의 기본 요소는 농경과 목축,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때 가축이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잡아오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길러서 고기도 먹고 농경에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가축은 인간이 잉여 생산물을 만들기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좋은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바 가축은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세균이라는 치명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역과 결핵 그리고 천연두를, 돼지와 오리는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그리고 다른 조류는 열대 말라리아를 선물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1519년 코르테스가 인구 수천만이나 되는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것도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1520년 바로 그 코르테스가 처음 아즈텍에 간 이후에 스페인령 쿠바에서 이미 천연두에 감염이 된 한 노예가 멕시코에 도착했어요. 거기서부터 파급된 천연두가 아즈텍에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미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그 황제조차도 아즈텍 왕국의 황제조차도 질병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코르테스가 가서 그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한 10여 년 후에 1531년 피사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168명의 오합지졸을 끌고 잉카 제국에 들어갔는데 잉카 제국의 그 당시 인구가 수백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천연두가 이미 먼저 잉카 제국 대부분을 몰살시키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쉽게 정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부에는 이 균에 관한 얘기 말고도 아주 흥미로운 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문자. 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글. 우리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해 주신 이 문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청사진과 같이 어떤 처음에 그 하나가 모범적인 하나의 원형이 있어요. 그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자를 그 주변의 인근 나라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발음 기호 자기 나라에 맞게 약간씩만 변형시켜 쓰는 거. 그게 청사진 복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확산이라는 그런 방식을 취한 문자인데, 그것들은 되게 그 한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이분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은 어느 한자에서 다 빌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모난 칸에 사각형으로 모양으로 집어넣는 거는 한문에서 따왔지만 발음을 차용하는 방식은 또 몽골 쪽에서 따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라는 아이디어, 문자가 있으면 훨씬 더 중국의 달아 하시잖아요. 중국의 달아. 그래서 문자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용하겠구나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새롭게 창제하는 방식을 아이디어 확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3부에서 진행됐어요. 신희 언니께서 스페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읽었던 기억나는 내용은 스페인이 말탄 기병 30명이 단지 30명 정도가 아메리카로 왔을 때 인디언을 거의 말살시켰을 때 그 말의 중요성, 위력.
영화 같은 데에서 보는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말에 올라타서 달리면서 네. 인디언들 걸어 다니는 아니면 활로 쏜다고 네. 조준하고 있는 네. 그걸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너무 슬프죠. 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예. 충격이었고 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의 중요성, 뭐 무기에 그때 당시는 말이 무기로 쓰인 그쵸. 거죠. 예. 무기죠.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영화 레버런드에 맞아. 보면 말로 거기에 그 장면 분명히 나와요. 나오죠. 네. 그래서 진짜 그때 거기도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몰살 당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한 백인의 이야기인데 단편적으로 한 백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보면 그 아메리카의 그 수많은 인디언들이 차례차례로 몰살 당하는 그 과정이었던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니까 시대가 거의 또 일치가 되면서 연상이 되면서 생생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죽어갈 무렵에 인디언 한 명이 주인공을 살려주는 그런 과정 나오는데 그 눈보라치는 그런 환경에서 나무 가지 꺾어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의 주인공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살고 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환경 삶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내지는 우리가 그 맨 땅에 가서 아무런 그런 삶의 어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 한 인간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발달된 뭐 두뇌 내지는 이제 발달된 무기 기술은 없더라도 삶의 지혜가 자연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저렇게 위대하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랬었어요. 뭐 어떤 인종이 열등하겠다 그렇죠.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이 가장 그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4부 얘기해 주시죠. 4부는 어떻게 보면 1, 2, 3부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반복되잖아요. 1부, 2부, 3부 얘기가 4부에도 거의 반복돼요. 뭐 요지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환경이 좋으면 창의력도 좋고 두뇌도 개발되는 거지 타고나면서 어느 뭐 백인종이 더 흑인종이나 황인종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는 거.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냐 하면은 지형이 동서로 뻗어 있느냐 남북으로 뻗어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동서로 뻗어 있으면 그 위도상에 기후가 비슷하니까 뭐 어떤 작물이 쉽게 전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축화도 쉬운 어떤 기후지대였고요. 또 그게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쉬웠었고 그런 가축화 작물화가 또 뭐 잘 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인구가 3명인 인구랑 30명인 인구랑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냈을 때 낼 수 있는 의견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 그 폭발적인 인구 덕택에 많은 생각들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한 부분은 무기로 발전했고 한 부분은 균, 한 부분은 뭐 쇠. 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뭐 점령했다는 거. 그런 내용 결코 이게 뭐 유럽인들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바는 그런 현실의 불평등을 갖다가 언급은 하셨지만 이런 독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그 불평등이 우월해서 나타난 불평등이 아니고 환경에서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를 내가 개발할 때는 이 개발로 얻어지는 부라든가 힘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면을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우리가 지금의 어떤 문명의 역사를 잘 읽고 반복되는 어떤 패턴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런 거를 많이
시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 책에 읽으면서 가장 이제 머릿속에 감돌았던 건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민족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2부로 끊지 않고 말이 연결이 되니까 그냥 쭉 나가려고요. 예.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현실에서 내가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꼭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 있으시면 우리 정임 씨부터 네. 좀, 예. 이제 학부모이다 보니까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이 교육의 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자식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아무래도 더 많은 이제 학원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결국 또 더 많은 부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난도 대물림 된다 이렇게 뼈아픈 말들을 맞아요.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살면서 하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큰 불평등이면서 맞아.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아침이었나 보다. 소방 로봇에 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방 로봇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서 했는데 불을 못 끄더라. 하지만 미국의 소방 로봇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잘 끄더라. 그래서 로봇을 제대로 개발하자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다른 이쪽 면에서는 보면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거는 아마 사설이었던 것 같아요. 2040년, 2050년 정도 되면 로봇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발달된 로봇이 많아서 아마 우리의 일자리 중에 태반은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상반된 기사잖아요. 하나는 로봇을 제대로 개발해서 잘 된다. 이용하자. 하나는 로봇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네.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청소년 실업이 9.8%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많아지면 앞으로 인간의 어떤 감수성이나 아니면 일자리 이런 게 참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겠다를 알면서도 왜 개발할까? 개발하기 전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 물론 유럽이나 미국 쪽 아니면 기술이 엄청 로봇 기술이 발달된 쪽에서는 이미 투자한 돈도 있고 곧 투자하면 아주 좋은 많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하겠지만 할 때 미리 결과가 내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를 어떤 결과 폐해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은 그 방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 보면 이미 공고해진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글로벌화되어서 어느 한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그 나라만 이 세계에서 빠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북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의 먹거리가 그 선도 산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선도 산업을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 나라의 먹거리들을 다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하게 어떤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합의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참 인간의 어떤 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건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저는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뿌리 깊게 하고 문명의 발상부터 자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역사라는 거를 공부할 때 단지 그 역사를 그냥 예를 들어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 박식해요. 맞아요. 정말 잘 알고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보면 학자들을 만나면 일본의 입맛에 맞게 고대사를 막 다 바꿔요. 다 하고 근대사 뭐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고대 문제도 이 역사도 다 바꿔서 일본 문명 자체는 일본 민족이 처음부터 그 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꾸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한국에 맞는 일로 역사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죠. 그렇게 국정화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나친 민족주의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얘기하는 게 그 문제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중국은 정말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에 들어가는데 왜 중국은 그렇게 대단한 근대 문명에서 빠지고 유럽이 전 세계의 근대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이게 단순히 총균세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자의 얘기가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리적 환경 영향이 지대했다. 네네. 네. 중국과 그 유럽 국가들의 비교가 얘기가 재밌었는데요. 결국 이제 뭐 하나의 큰 국가가 그 통일된 국가하고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발전시키고 서로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거에 못 당한다는 얘기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지리적 환경이 문명 발달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었구나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했고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이나 뭐 인종주의 또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4대 문명 발상지고 같은 거의 뭐 비슷한 위도상에 있고 식량 생산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는데 왜 중국이 먼저 유럽을 선점하지 못하고 유럽이 먼저 아시아권을 선점했는가 했을 때 제러드 다이아몬드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정한 분열, 최적 분열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렇죠. 인도는 너무 많이 분열돼 있었고 중국은 너무 분열돼 있다가 통일되면은 너무 강압적인 통일, 예를 들면 진시 황제라든가 아니면 청나라 때 뭐 문자옥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최근 뭐 1960년대 문화혁명 이런 것도 있듯이 너무 강한 통일을 원한다는 거. 하지만 유럽 정도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 내지는 침략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왕은 인정을 해주고 경제적으로만 가져오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해줬다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예를 들면서 완전한 통일 그리고 너무 지나친 자유보다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경쟁 사회가 훨씬 더 창의력을 길러서 문명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어느 유럽에서는 어느 한 나라에서 어떤 문명의 이렇게 어떤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탄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죽거나 뭐 어떻게 됐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도망갈 수 있어요. 이웃나라로. 여기저기서 가서 도망가면 거기에 있는 뭐 지주들이나 아니면 그 토호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전철을 한번 탔는데 2호선에 타고 있는데 그날 저녁 9시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특이하더라고요. 오르가만에 탔더니 특이한 게 제가 앉아있고 제 오른쪽에는 중국 사람 둘이서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무슨
동유럽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백인들이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 서 있는 두세 사람은 일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쪽 편에 한무더의 사람은 중에 여자분이 히잡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또 말레이나 이쪽에 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네. 우리나라 지하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국적 완전 그래서 지하철인데. 야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야 물론 그날에 좀 특별했겠죠. 그 시간이.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어울려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배운 듯이 다양한 문명이 서로 경쟁하고 적절하게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지 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우리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퇴보된다는 거죠. 그냥 퇴보되면 괜찮은데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문명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 일본도 그 자국 중심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전체 인류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단지 내 가족이나 내가 속한 아주 작은 집단의 이익을만 위해서 살지 말고 조금 더 정책도 조금 더 거시적인 정책을 좀 더 내놓고 우리 투표하는 사람들 좀 있으면 투표잖아요. 네. 투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는 그 후보자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식이 좀 더 개방되고 좀 더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인정도 좀 가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혹시 더 다른 반론 혹시 있어요? 반론 없어요. 적극 찬성이에요. 저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의 시간을 더 초과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가지고 다 얘기하자면 1시간이 걸려도 모자랄 테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뭐 책을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서로 가진 인사이트, 통찰력을 우리 삶에서 가져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달라서 내 말에 적극 순종하지 않더라도 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젊으니까 그렇지 어리니까 그렇지라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인내력도 기르고 포용력도 기르고 그렇게 하는 한 달이 앞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인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